네, 반갑습니다. 독거 투자일지입니다. 8월 28일이고요. 아마 이번 달 마지막 독거 투자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1% 정도 마이너스인데 비도 오고 약간 좀 뭔가 편하게 차분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1시 반 정도 됐는데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뭐 매크로적으로 보든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로 볼 때 약간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요. 뭐 중간 선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어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지난 4분기 연속으로 볼 때는 3번 실적 발표가 늘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대부분 보면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4번 중에 3번은 떨어지고 그리고 4번 중에 한 번은 올라서 끝났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 폭은 되게 크지 않았어요. 막 9% 10%막 빠지고 그러나 오르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실적 발표 좀 늦게 하잖아요. 거의 분기 새로 시작하고 2달 정도 뒤에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미리 이제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전에 뭐 다른 기업들 AMD라든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샌디스크라든가 또 국내 메모리 업체들 이런 애들이 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감안을 해서 엔비디아 주가도 이렇게 살금살금 올라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이제 8%가 올라서 그 끝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 잘 어닝콜을 좀 잘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닝콜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요즘 상당히 중요하니까 실적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는 거를 대체로 이제 다들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닝콜을 이번에 보면은 제스랑이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어닝 뭐 가이던스라든가 어닝콜 자체를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동양인들이 약간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매출이 괜찮을 것 같고 GPU를 찍어서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메모리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분량의 70%밖에 못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약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실적이 이만큼 나온 거는 뭐 잘 나오긴 잘 나왔지만 메모리 때문 병목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게 나왔을까? 제스랑이 왜 이렇게 초긍정으로 나왔을까? 옛날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가 중앙은행화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순환 출자에 대한 그런 문제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한테도 상당히 약간 안심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거의 박스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비하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죠. 매 분기 뭐 4, 50% 이상씩 매출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주들한테 좀 죄송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세게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고 이거에 화답해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나온 실적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살짝 낮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 어닝이 나왔던 그 지난 어제죠 목요일 날 아침 새벽만 하더라도 그날 종가는 1.6% 정도로 마이너스가 났는데 시간에 그 실적 발표가 나서 시간 외에서는 거의 4% 정도. 그러니까 그날 거로 보면 한 2.4% 정도 플러스로 끝난 건데 제 생각에는 금요일 날 어제 장에는 조금 많이 올라왔죠. 8% 정도. 그거는 약간 안전자산 선호십니까? 요즘 들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잘 못 가잖아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잘 못 가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D램 메모리 쪽에서는 또 돈이 빠져나온 상태고 9점대로 한 2, 30%는 마이너스가 난 상태니까 이 돈이 결국에는 안전자산을 찾아서 역시 믿을 곳은 GPU, 엔비디아 아닌가 제스랑이 있는 엔비디아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촉매가 돼서 엔비디아 주가가 쭉쭉쭉 올라갈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들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중앙은행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생태계를 같이 키워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생태계라는 게 솔직히 오픈 AI, 엔트로픽 얘네들이 망할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기대치에 비해서는 실적이 덜 나올 때도 있고 더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고 이게 어차피 예정된 미래라고 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밀고 있든 뭐 이건 되게 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뒤돌아설 수 없는 뒷걸음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AI 군사 전쟁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군비 전쟁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확 망해버린다? 그건 아닐 것 같고 만약 얘네들 뭔가 문제가 생긴다, 뭐 자금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엔비디아든 아니면 월가은행들이든 이번처럼 계속해서 돈을 들고 지분 투자를 하든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런 뭐라고 할까 그 자금의 그런 불안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 보고 있고 현재 상황이라든가 약간 숏텀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먹고 그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롱텀으로 보는 사람들 큰 돈들은 그렇게 위험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AI는 상당히 큰 기관들이 돈을 그 파킹해놓고 상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AI 그 시장은 과점 체제로 머물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한 기업이 다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기업이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AI의 디맨드를 다 그 서플라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의 LLM 모델이라든가 여러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모델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존해서 각자 특색을 가지고 머물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다섯 개 정도의 그런 모델들은 계속 남아있지 않겠나. 그런 기업 서비스들은 남아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에서의 그 AI 그 토큰 수요, 디맨드 이런 수요의 50%는 2030년도쯤에 그 엔트로픽하고 그리고 오픈AI가 50%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기업들이겠죠. 뭐 제미나라든가 뭐 여러 다른 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모델들 이런 애들이 커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위쪽에 있어요. 뭐 전쟁이 뭐 오만하고 뭐가 있다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4.682 정도입니다. 조금 오늘은 올랐는데 4.74 막 7로 갔던 때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상태예요. 오만 관련해서 오만과 이란이 뭔가를 합의를 했다 호르무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또 미국과 뭐 다시 이제 협상에 들어간다 이란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특별히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루머들이 또 시장을 또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뭐 원유에 그 투자를 한다거나 레버리지를 한다거나 이거는 진짜 자살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이런 쪽에 뭐 WT의 2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투자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차트 이런 거 진짜 안 맞습니다. 왜냐면 차트를 보면서 알고리즘이 때리는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때려가면서 수익을 일으키거나 거기를 뭐라고 했다나 약간 단기적으로 밀어버리면서 공포감을 유발시켜서 투매를 유도시킨 다음에 그 바닥에서 알고리즘이 그걸 또 매수를 하는 저가 매수를 하는 이런 형태의 매매가 사실 실제로 이제 트레이딩 세계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비일비재하는 게 또 원유 시장이라든가 천연가스 시장 뭐 이런 쪽들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차트는 또 이렇게 쭉 뭐 사람들이 그리잖아요. 근데 그리는데 뉴스라는 거는 갑자기 탁 튀어나와요. 돌발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차트는 후행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막 트래킹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자재 시장, 에너지 시장 이런 쪽들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금리는 제가 보면은 그 금리와 원유, 인플레는 같이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데일리로 볼 때는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0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가는 상당히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키워드는 뭐냐? 지금 뭐 미국 그 부채가 40조 원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 그 전에도 많았어요. 계속해서 많았었는데 지금 당장 국채 시장이 발작하는 이유는 빨리 전쟁 끝나라. 이 그 인플레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옥죄고 있고 특히 이제 원유 쪽에 그 쇼티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제유 쪽, 항공용 뭐 이런 쪽들 어느 정도 그 한 봄쯤 됐을 때 여름쯤 됐을 때는 호르무즈가 좀 풀리면서 원유가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유가가 그때 뭐 70 몇 불 때까지 빠지고 막 그렇게 난리 났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전쟁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어쨌든 지금 봉쇄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그 원유 저장 용량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이제 쭉쭉쭉 모자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원유 가격에 그리고 이제 일반 휘발유 가격에 지금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항공 티켓 유류 할증료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 자체는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게 채권 자경단인지 뭔지 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의 그 채권 투자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여러 투자자들의 그런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거나 약간 그 위협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 약간 뭐 그냥 채권 자경단이라고 되게 그냥 쉽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채권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거 금리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한 리스크,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금리가 올라가고 이거를 어떤 특정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웃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4.5% 이하는 바로 떨어지게 될 것 같고 지금 뭐 40조 달러라고 하는 그런 그 부채, 미국 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도 조금 수면에 내려갔다가 또 뭔가 터졌을 때 그럴 때 한 번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일단은 급한 불 한 0.34% 정도 되는 미 그 국채 금리 10년물 이거 정도는 좀 빠져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략 볼 때는 이제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끝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전쟁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봉쇄가 이제 문제죠. 봉쇄가 더 이상 미사일을 퍼붓지 않겠다고 루비오 장관이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루비오 장관이 그게 왜냐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탄약이 지금 모자란 상태가 됐어요. 3분의 1 정도를 지금 이란 한 나라에다 다 퍼부는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나토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탄약의 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에다가 5년째 지금 퍼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서방권에서 지금 전쟁 수행 능력, 전쟁하려면 결국에는 물량 전쟁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또 뭐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보급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급이 되려면 이게 계속해서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까지 이렇게 오는데 정말 먼 거리에서 온 거잖아요. 항모가 온다고 해도 뭐 한 달은 걸릴 것이고 병력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것들을 보충시켜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그런 전략 자산들 뭐부터 시작을 해서 미사일 제가 이제 탄약창 출신인데 뭐가 갈지 다 알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만 쪽에 직결시켜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란 나라가 무지막지하게 물량이 많은 나라고 제가 뭐 하나 띄워드리겠지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해군력만 하더라도 미친 듯이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만 전쟁을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피해가 상당하지 않겠나. 자, 뭐 미국 국방부 쪽에서는 어디에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그 결과 예전에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항모 한 척은 격침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항모 한 척이 한 국가의 그런 국방력 정도 수준에 비견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손실인 거죠. 또 항모 한 척에 몇천 명의 또 인력들이 들어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또 만약에 전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미국 전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반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전쟁 때 뭐 7명인가 10명 정도 미군이 죽었잖아요. 이란 전쟁에서. 이거 가지고도 말이 되게 많은 상태인데 진짜 수천 명이 죽게 되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가능하면 중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여러분 느끼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을 싫어하든 무시하든 뭘 하든 간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과의 전쟁 이거 상당히 힘들 것 같고 트럼프는 웬만해서는 중국과의 전쟁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 한번 개시를 하면 적어도 1조 달러 써야 된다고 제가 이란 전쟁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그럴 마음도 없고 지금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몇 천억 달러 정도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좀 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지금 금리가 4.7% 이상 올라온 것도 상당히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압박이 뭐 클 거라고 하는 데는 누구도 그건 부인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전쟁이 CPI, 물가,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삶에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반미 정서가 사상 최고치라고 보신 거 알죠? 그 중에서 반미 정서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꽤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게 또 우리나라야. 아마 반미 정서가 뭐 60%막 70%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3,500억 불을 지금 뜯기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어쩌다 보니까 세무조사 건이 가장 컸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ADR 건도 상당히 컸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1,300 지금 7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업들의 이 그 달러 매도가 그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많이 떨어져 봤자 1,300원대 초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때문에 100조 원 정도 되는 해당하는 그 달러, 그러니까 달러 자산, 해외에 있는 달러 자산 중에서 대략 10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켠에서는 그 돈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그 환전됐다는 얘기도 좀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들면은 1,300원 지금 69원, 아까 확인한 건 69원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물론 다른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고, 또 갑자기 다른 기업에서 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 원화 차트 보시면, 달러원 그 환율 차트를 보시면 매일 그 퐁당퐁당 막 하거든요. 퐁당퐁당 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음봉이 긴 게 나와요. 장대 음봉이라고 하잖아요. 장대 음봉이 긴 게 매일 한두 개씩 있고,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생기고 올라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누가 슬금슬금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달러를.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포모처럼, 그 투자자들이 포모처럼 뭔가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자꾸 흘러내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팔겠다 해서 우르르 몰린다. 뭐 해서 그 선물하는 매도를 할 때 한 번에 확 던집니다. 어떨 때 그 매수 잔량이 되게 많을 때, 그래서 그때 확 떨어뜨리면서 그때 이제 싹 팔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시간 지나면 올라오잖아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매수 잔량이 안에 있으면 또 한번 확 터지고, 이게 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장대 음봉이라는 게 좀 끝나줘야지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지속이 되는 거 보니까 아직 멈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켠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삼성전자가 이미 많이 바꿔놨다.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한 50% 넘을 텐데,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서 배당을 주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 배당을 받은 걸 가지고 뭐 재투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해외로 송금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를 지금 그 배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한 30조 40조 하나 뭐 그 정도 금액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안 그래도 마켓캡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이 메모리를 더 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 그럼 다시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로 송금하는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다시 원화 환율은 위쪽으로 뭐 70원, 1,370원 때면 1,39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갈 그런 여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배당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는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원화를 좀 사고 싶은, 그러니까 달러 사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1,300원대에서 계속해서 분할로 사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반미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미 감정이 상당히 높은 쪽이 유럽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 제가 볼 때 그 올 초랑 비교를 하게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다른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올라온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은, 작년에 이제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친미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진짜 동맹은 미국의 진짜 동맹은 제일 진한 동맹은 어디냐면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유럽이거든요. 뭐 유럽 잘 아시다시피 마셜 플랜, 나토 이런 것들.
그래서 늘 이제 유럽은 미 국채를 사는 가장 큰 손이었어요. 영국을 필두로 해서. 근데 이번에 트럼프 이후부터 그 전부터 약간 그런 추세가 좀 있었는데 유럽이 계속해서 미국 채권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미국에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베센트가 엔화 그 자산을 사는데 유로를 팔고 엔화 샀잖아요. 그게 뭐냐면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싫은 거죠.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유럽을 되게 싫어하고 베센트도 별로 이렇게 유럽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바로 전에 바이든 정부는 유럽과 되게 밀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유럽이 미국을. 근데 계속해서 막 그 미국이 유럽의 관세를 때리고 뭐 계속해서 전쟁 무기 좀 사라 막 이러면서 압박을 놓게 되다 보니까 이게 탈미국화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채권을 팔고 있고 그래서 국채금리 그러니까 가장 큰 손이 채권을 팔게 되면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도 그 미국채를 좀 팔았고 중국은 한때 이제 랭킹 1위였죠.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위였던 중국은 지금 뭐 3, 4위 정도로 밀려났는데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2012년, 3년 때부터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손 네 군데가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이런 스탠스로 동맹들을 때리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뭐 슈퍼 301조를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의 미국은 모든 나라들 그 러시아랑 중국 빼고는 다 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동맹들 다 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하는 도중에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가 먼저 친구들을 따시켰으니까 당연히 동맹들이 병사 한 명, 비행기 한 대도 안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또 이런 이 전쟁 자체가 모두가 원치 않는 그런 전쟁이었고 왜냐면 이 전쟁 때문에 지금 고유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분도 1,800원대 한때는 2,000원대 그 휴가료를 지불하면서 지금 경유는 더 비싸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중간 선거가 지금 끝나도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질질질 끌리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뭐 5월 달부터 계속 그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뭔가 막 시장에서 뭔가 하나가 터져 줘야지 트럼프도 오랜만에 타코를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원화 가격이 많이 강세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반 달러 자산 반 국내 자산 반이 있는데 달러 자산을 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가정에서 달러 자산은 뭐 10%, 20%뭐 이 정도 5%막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막 자산에 뭐 집까지 다 포함해서 원화 자산보다 달러 자산이 더 많은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원화 자산이 이렇게 강세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되게 좋은 거고 이럴 때 달러로 스위칭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달러 자산 웬만하면 이제 주식 같은 것들 이런 애들 특히 많이 싸진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애들을 조금씩 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도 제가 4,100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사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6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 약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빠질 수 있거든요. 4천 뭐 400불 때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추세는 탈달러, 탈미국채 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아도 제가 중앙은행이면 금 살 것 같아요. 금 저가에 계속해서 사서 모을 것 같고 하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미 국가들이라든가 글로벌 사우스 이런 애들도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괜히 미국채 샀다가 뭔가 미운털 바뀌잖아요. 요즘 쿠팡 사태처럼.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자산 동결, 미국 내에 있는 니네 나라 자산 우리 동결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2020년대 초반에 전쟁 터졌을 때 그냥 그때 당시에 러시아 그 ETF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폭락을 해서 그때 뭐 많지는 않아요. 한 몇천 정도 샀는데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되고 상장이 폐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졸지에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국이 자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ETF를 이제 막아버리면서 저는 졸지에 몇천만 원을 날리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떠요. 그
HTS 상이 안 뜨는 거 보니까 그냥 날린 것 같은데, 전 약간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보고 한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하워드 막스가 아니죠. 하워드 막스였나? 지금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러시아 국채가 싸 보여서 언젠가 이게 뭔가 러시아가 상당히 힘들지만 러시아가 좀 되살아나고,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 정상을 위해서 그동안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던 그 러시아 국채에 대한 그런 원금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날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하워드 막스였던 것 같아. 이거를 대거 사들였다가 이게 예상대로 탁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처럼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 ETF를 샀는데 이게 상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몇천밖에 안 되지만, 야, 이거를 가지고 자산이 이제 수조 원, 수십조 원, 막 수백조 원인 그런 나라들은 미국에다가 선뜻 돈을 넣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남미 같은 그런 약간 좌파 정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정치적인 얘기로 막 이렇게 리플 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걔네들 입장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이 미국에서 돈을 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돈들은 이제 금으로 많이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많이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번 그 시가 싹 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동향, 순매수 순매도 요거 한번 체크해서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아침에 한번, 그리고 한 3시 4시 장 끝나고 뭐 이때 한번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만 보는 정도지 그렇게 시장을 막 딥하게는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상태는. 전쟁이 일단은 끝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근데 이제 이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0월 달까지 버티시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이제 8월 달 지났고 이제 9월 10월인데 그래서 여행이나 가라, 수면제를 먹고 잠이나 자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이제 9월 중순에 간단하게 여기 앞에 가까이 있는 나고야나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쉬다가 오게 될 것 같고요. 진짜 어떤 면을 볼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산 분들은 진짜 피가 마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이제 잘 빠져나오면은 이게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내가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제 채널이 이제 5,000명을 갓 넘겼다가 지금 두 분이 나갔거든요. 4,998명인데 거의 그 구독자보다 조회수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한번 누르셔서 시원하게 5,000포인트 안착을 해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약을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세스인가 테라로사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4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요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기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